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부 온도는 약 한 40도 정도 지금 표면 온도 찍히고 있거든요. 제일 높은 곳은 지금 한 52도 정도도 나오고 있고요. 빨간 정도면 저희가 열화상 센서를 구현을 했을 때 최대 50일도 볼 수 있어요. 체감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다 주거 지역이고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픈 큰 소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에요. 꼭 올해처럼 폐사하는 경우도 있죠. 여름이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요. 매년 해가 갈수록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그게 참 안 좋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사이드 경위는 한 달에 한 번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의 공론장으로서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게 된 김현석입니다. 사실 개편 첫 아이템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폭염을 첫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장마가 유난히 짧았지요. 그리고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따가운 햇볕이 내려쬐다가 갑자기 장대비가 퍼붓기도 하고요. 천둥과 번개도 유난히 잦은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배 면적이 넓고 또 가축 농장도 많은 경기와 인천 지역, 특히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울산과학기술원의 폭염연구센터장 맡고 계시죠? 이명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작물보호팀장을 맡고 계신 최을수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폭염연구센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센터를 맡고 계신데 올해 폭염하면 이렇게 열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돔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마 신문이나 방송 지면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돔야구장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돔야구장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열기가 그 천장의 지붕이 꽉 누르고 있어서 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운 그런 형국을 좀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야구장의 돔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 말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야구장의 돔 같은 그런 열이 한반도를 이렇게 뒤덮고 있다, 지금 올해 네. 특히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형적인 그 어떤 열돔, 상층의 고기압이 공기를 좀 가둬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한 날씨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져오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온열 질환자 수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자연재해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같은 열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이거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일어나는 거죠?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은 지면이 이렇게 달궈지면서 여름에 그 가벼워진 공기는 이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하고 섞이면서 순환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물리 법칙인데요. 실제로 상층에 강한 그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런 상승하던 공기가 이제 그 고기압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다시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하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상승하면 눌러내리면서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구름도 없어지고요. 상당히 좀 일사량이 좀 더 지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술적으로는 소위 이야기하는
상층에 정체 고기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고기압이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좀 중요한데, 실제로 날씨라는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화하려면은 상층의 제트기류가 상당히 좀 날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제트기류 자체가 좀 약해지면은 상층 고기압이 일주일, 적어도 뭐 2주일이나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 고기압 위에.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짧았던 것도 혹시 이거 연관이 좀 있나요? 상당히 좀 장마가 올해 좀 짧았습니다. 네. 사실 뭐 열흘도 좀 안 됐는데요. 워낙에 뭐 장마일 수는 한 17.3일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는 장마도 짧았지만 또 강수량이 보통 한 300mm 이상 장마 기간에는 오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뭐 200mm를 약간 좀 넘겼습니다. 그만큼 좀 대지가 메말랐고요. 여기에 이제 폭염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상의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고온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됐는데요. 보통은 장마가 6월 19일 정도에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6월 한 23일 정도면은 이제 남부지방을 이제 장마가 좀 이어지게 되고요. 6월 25일 되면은 이제 중부지방까지 순차적으로 장마가 이제 올라오는 현상들을 아마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7월 3일 날 지각장마가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7월 10일 정도에 전국적으로 일시의 소강 상태에 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상층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티벳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하층이 공고하게 이제 고기압 영향을 받는 소위 열돔 현상이 이제 발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저희가 무더운 날씨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돔이 장마가 짧아진 원인이 아니라 장마가 짧아지면서 열돔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최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장마도 짧고, 그다음에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굉장히 걱정이 많겠는데, 농작물에는 아무래도 나쁘겠죠. 예. 농작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고온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 엽채류, 특히 상추나 오이, 시금치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지금 가축류, 소, 돼지, 닭 등도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은 사과는 이제 열대임 현상이나 열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작물별로 좀 그 영향이 굉장히 좀 다양하겠군요. 이렇게 날이 뜨거워지면서 지자체마다 각종 아이디어를 가지고 폭염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안산시청 공간정보팀입니다. 팀명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열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드론을 띄울까요? 드론을 띄운 지역은 사회적 약자나 또 노유자 시설, 취약계층이 좀 밀집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최대한의 우선된 동네를 선정하였고요. 이 동네를 봤을 때 이 열지도를 통해서 그늘막 설치라든지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인데요. 이 드론을 제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는 촬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지면에 그늘이 발생하고 또 바람이 세게 지나가다 보니까 열의 분포가 그나마 낮게 돼 있는데,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모여있는 밀집된 주거단지는 열이 반사열이 그대로 표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폭염에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특정 지역 위를 이제 촬영하도록 자동 세팅이 돼서 1시간 정도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촬영한 영상 데이터들은 열지도로 변환이 되고요. 열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올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열지도는 색상으로 온도로 표시되는데요. 네, 그 화면 보시면 색상에 따라 노란색부터 검은색까지 온도별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제일 뜨거운 열지도상 뜨거운 데는 최대 51도에서 45도 사이에
표현되고 있는 이 아스팔트 포장된 차량 도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 지역, 공원이나 완충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열 스펙트럼에도 나와 있듯이 뭐 27도에서 30도 사이로 주변의 도로나 주거 지역에 비해서는 시원하게끔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뜨거운 것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인데요. 화면에 노란색으로 일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45도에서 51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도로와 가까운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겠죠. 조금이라도 이제 나무가 있는 쪽은 좀 나은데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이 공원입니다. 27도에서 30도 정도인데요. 두 지역의 온도차가 20도 정도까지 납니다. 다른 열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빨간색일수록 온도가 높고 노란색일수록 온도가 낮은데요. 곳곳에 빨간 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체감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다 주거 지역이고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주거 지역 중에 곳곳에 이제 빨갛게 점으로 표시된 데는 주변 지역보다도 더 뜨겁게 열이 반사돼서 폭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빨간 정도면 저희가 열화상 센서를 구현을 했을 때 최대 51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열지도를 만든 후에 재난지원부서와 공유를 해가지고 폭염 지역을 파악하고 또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지도와 항공사진 그리고 인구 분포 데이터 또 사회적 약자나 노유자 시설 그런 데이터를 같이 중첩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의 열에 폭염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늘막 설치라든지 또 살수차 동원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보신 것처럼 이제 드론이 이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아이디어 사례를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저런 드론 이런 것도 어떤 데 활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항공 관측을 했던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의 상세한 열환경 같은 것들의 지도를 저희가 좀 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인공위성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도시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게 한 1km 정도 단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풀고자 하는 거는 보행자가 얼마만큼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열환경을 좀 알고 싶고 그런 숨겨져 있는 핫스팟을 소위 열원을 찾는데 저희가 어떤 폭염의 어떤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열원을 찾는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좀 드론 가지고 재는 것들은 물체 표면 온도입니다. 사실 기온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 면에서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발열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인공열의 소스나 여러 가지 도시만의 열환경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저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열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이제 예고 시스템 아닙니까? 예보 시스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상 상황이 이제 세분화되고 국지화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제 폭염 관련 예보도 좀 더 세분화되고 좀 정교화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필요성은 상당히 알고 있는데 저희 기상학자들이나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좀 더 빨라졌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 계속합니다. 저희가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저희가 기상 예보를 내는 단위가 1.5km 간격입니다. 수온만 보시더라도 사실 1.5km 간격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면의 조건들이나 어떤 도시의 환경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냐 아니면 인도냐 건물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온도가 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보 단위가 1.5km 단위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온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폭염연구센터에서도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 저희가 어떤 미래 예보 체계로 하는 것은 한
10m 단위로 도시의 그 열환경을 좀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보 체계도 상당히 그 기술 발전과 어깨를 맞춰가면서 발전할 거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국민들에게 그 정확한 정보를 좀 바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최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보가 되고 이게 폭염이 예보 또는 경보 이런 게 내려지면 반일이나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적절하게 이렇게 휴식을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시고 막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낮에 쉬고 이런 게 좀 온열 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최근 30도씨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작업을 중단해 주시고요. 그 농약 주기 등 중요한 그런 일은 새벽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 오후 아이스 2시, 4시는 피해야 된다. 네네.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 시간대는 피해 주셔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이라든지 모자, 그늘막 사용을 해서 작업자를 보호해 주시고요. 나홀로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생겼을 때 다른 분이 대처를 할 수 있게 네네.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함께 일하기, 물 자주 마시기 등을 실천해서 포병기 안전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일을 할 때 자주 짧게 쉬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좀 한번 일을 좀 하고 조금 길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까?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일하고 네. 한 10분 정도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 정도 50분이라고 10분 정도 네. 쉬고 그런 게 좋군요. 예. 이 교수님, 근데 기상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빙하가 녹는다든가 전반적인 기후 온난화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올해도 저희가 이제 그 기후 변동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북극의 해빙 면적이 상당히 그 동아시아나 한반도의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좀 합니다.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봄철에 비해서 저희가 여름 들면서 5월과 6월에 북극 해빙의 면적이 이제 급격하게 역대급으로 최소 수준으로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북극 지역의 기후 변동이 심하다. 북극 지역의 해빙이 많이 녹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이제 동일한 이제 그 지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받더라도 상당히 북극의 이제 기온이 치솟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열대 지역의 이제 더운 공기나 북극 지역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공기나 에너지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위도에 있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의 풍속이 좀 약해지면서 열대와 고위도의 그 순환 자체가 좀 크게 활발해지지 않고 열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로 좀 제시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런 정체 고기압이나 열돔 같은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날씨가 2주 이상 블라킹 현상을 가지고 이제 지속되는 경우들도 좀 적지 않게 있었는데 저희 그 전문가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건 강도입니다. 강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지난 뭐 캐나다에서 49.6도가 관측사상 최대 온도가 관측된 것이나 아니면 지난달에 그 독일에 한 100년 관측사상 최악의 홍수가 좀 왔었고요. 저희도 이제 가까운 2018년에 41도를 홍천에서 기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예전에도 있었던 블라킹 현상의 강도나 이런 온도 자체가 또 강수량 자체가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던 그 통계값을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궁금한 게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보면 야 같은 뭐 수원 경기도에서도 여기는 비 오는데 바로 옆 지역은 비가 안 오고 말짱하고 이렇게 좀 국지성이 좀 더 강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뭐 아열대성 스콜 현상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스콜적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저 남아시아에 좀 여행 가 보신 분들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이렇게 후루룩 이제 오후에 굉장히 좀 덥다가 그 소나기가 오고 나서 이제 금방 좀 선선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 뭐 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한여름철에는 그렇게 이제 좀 소낙성 구름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비를 내리고 옆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굉장히 좀 게릴라성 그런 그 소낙성 강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이 겨울과 여름에 이제 몬순 기후의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한반도가 아열대나 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징후는 좀 나오고 있지 않고요. 특히 강수량도 저희가 주로 이제 주간에 생활을 하시니까 이제 소나기 같은 것들을 많이 관찰하시겠지만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오히려 밤에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위도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서 저희가 뭐 아열대까지 아직 얘기하기는 건 좀 상당히 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폭염에 더 취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사람만 그렇지 않고 사실 가축이나 이런 것도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폭염이나 이런 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우 농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우 농가 모습 보시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간 곳은 17년 동안 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인데요. 올여름도 노심초사 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길러낸 소가 아니기 때문에 막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들한테도 이게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나기를 힘겨워하는 게 어린 송아지들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봄에 송아지를 낳게 한다고 하는데 이 농장은 연중 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송아지도 많이 보였고요. 마치 아기 돌보듯이 일일이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송아지는 정말 애기더라고요. 애기하고 다를 바가 없이 너무너무 조금만 더워져도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오래 늘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젖을 잘 안 먹고 그리고 사료도 잘 못 먹습니다. 설사 같은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죠. 네, 겉보기에는 소들이 무던해 보이지만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취재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축사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소들은 기온에도 민감하다고 합니다. 축사 주변 온도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외부 온도는 약 한 40도 정도 지금 표면 온도 찍히고 있거든요. 제일 높은 곳은 지금 한 52도 정도도 나오고 있고요. 취재를 간 시간이 이른 오전이었는데도 최대 52도가 나왔는데 낮에는 더 덥겠죠. 소가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이게 시급한 것은 초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 농장은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이 그늘을 막아주는 차광망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보시면은 지금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이제 송아지에게 안전한 어떤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네, 역시 최대한 햇볕을 피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축사 안에는 대형 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큰 팬 보이시죠? 이렇게 큰 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적절한 유속을 만들어주면서 송아지에게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죠. 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개 같은 게 분무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소의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축사 곳곳에 이렇게 안개가 분무되는 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소들도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개 분무가 시원한 것 같네요. 지금 느껴지시죠? 바람이 이 공기가 굉장히 차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안개 분무가 사실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시원해 보이는데요. 요즘엔 이곳뿐 아니라 다른 축사에도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또 그 CCTV도 보이는데요. 소들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개를 계속 분무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마다 30초 또는 5분마다 1분 정도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결 시원해졌는지 송아지들도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실제로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축사 외부 온도가 아까 52도까지 나왔었는데 내부 온도 어떨까요? 저희 센서가 이제 잡히고 있는 데가 31.5도라고 표시가 되고요. 네, 이 농장은 지난해부터 기후 변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농장보다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러 장비들을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막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폭염이 워낙 기승이니까 걱정이 많다고 하네요. 여름이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걸 체감하는 이유는 소는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소밥을 늘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소들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참 안 좋죠. 예, 최 박사님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정말 그 소들이나 이게 가축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또 관리하시는 농가 축사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나 돼지도 열사병 이런 것들에 취약하겠죠. 네,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은 사람과 달리 땀샘이 없습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요. 열 발산이 힘들어서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소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아까 경우가, 혀를 이렇게 내두르는 것처럼 막 네, 소- 이게 혓바닥을 내밀고 하는데 이는 체온이 40도가 넘어갈 때 호흡이 빨라져서 혀를 내밀고 호흡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혀를 내밀고 호흡을 하는 거군요. 네네. 40도가 넘어가면. 네. 야, 근데 이제 폭염에 특히 취약한 게 이제 닭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뭐 오죽 덥겠습니까? 이게 닭들이 이제 더우면 막 바로 쓰러지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닭이? 예,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닭도 땀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소, 돼지하고 다르게 닭은 33도에서 35도씨가 되면은 폐사가 심해서 지난 7월 말 기준 22만 마리가 폐사된 상황입니다. 와,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축사 외부 온도가 40도, 뭐 최대 52도까지 나왔는데 그걸 이제 33도 이내로 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닭은 그렇고 나머지 축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가축도 사람처럼 25도에서 27도로 유지하는 그런 쾌적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축사별로, 축종별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환풍기를 틀어준다든지 물을 뿌려준다든지 해서 외부 온도를 바깥 기온 대비해서 4 내지 5도씩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축사 내부 온도를 그렇게 낮게 유지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곳은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와 전염병 예방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 사업에 참여 아무래도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군요. 네. 최근 심각해진 이상기온하고 가축 전염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내용은 미세한 물을 뿌려주는 안개 분무 장비를 활용해서 연중 축사 내부를 소독하고 또 위생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더운 여름 물을 분사해 축사 내 온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농가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개 분부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전염병 예방에도 네, 네.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물이 뿌려지니까 아무래도 네, 그 안개 분무 장비에 네.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약이 들어가겠군요. 넣어서 뿌려줄 네. 수 있기 때문에 아, 더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럼 한여름에는 주로 소독약 없이 그냥 물을 뿌려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축 전염병 전염병이 돌 때는 돌 때는 그걸 또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소독약을 뿌리는 거 직접 분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네, 네. 좋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돼지, 닭 그 축사하는 거고 농작물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여름 상황이 좀 작황이 좀 나쁠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중에 더위에 취약한 상추나 오이나 수박, 시금치 같은 과체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녹균병이나 기온이 높을 때는 진딧물, 응애 같은 병충해가 심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콩팥, 노지작물도 가뭄 피해가 심하고요. 그렇지만 벼의 경우는 관계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나마 좀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농작물 피해가 심하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또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네. 추석 물가에도 아무래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예, 현재 작황이 좋지 않은 과체류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김장 무 배추 파종기인 8월 20일부터 추석 때인 9월 20일까지는 아마 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서 정상 기온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가격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지만 강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날씨 상황을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래도 폭염 대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한번 그 리포트 한번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염과 산불,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림이 먼저 이렇게 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건조한 봄철도 아닌데 나무 사이에 쌓여 있는 낙엽과 장가지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 내에 있는 가연물, 저희는 이제 연료라고 하는데요. 이 연료가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의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 1990년대 연평균 6건 정도에 불과했던 6월 산불은 2010년대에는 3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초봄에 집중되던 산불이 거의 여름까지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도 폭염 수준의 고온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면서 대형 산불이 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올해 이제 폭염이 안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 지구의 배경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2018년 같이 좀 더 강력한 폭염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뒤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산불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이 리포트가 지난해 10월 달에 방송된 리포트인데요. 여기에서 그 이 교수님께서 폭염이 없다고 해서 이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진짜 폭염이 찾아왔네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자연재해를 좀 가지고 오는데요. 뭐 한파나 폭설 같은 것들도 기후변화의 한 양상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그 과정이 이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가장 그 예측 가능한 그 재해가 바로 폭염입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해서 저희가 지난 100년 이상 온도 평균을 보면은 1도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불로 이어지는 것들은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 영향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되풀이될 수 있는 폭염인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산업혁명 때보다는 2000년대 폭염 발생 빈도가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10배 이상 증가한다. 결국 온도라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지구온난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더 더운 날씨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더 자주, 더 강력한 폭염이 올 수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충분히 말씀이네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2018년 폭염이 워낙 강해가지고 올해 폭염이 또 그 정도 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사실 뭐 2018년에 저희가 폭염이 31일 정도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전에 1994년에 있었던 폭염 기록을 좀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깨지는 데는 거의 뭐 상당히 그 많은 기간이 좀 소요가 좀 됐는데요. 올해 상당히 2018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장마가 일찌감치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들면서 뭐 중부 쪽에선 7월 8일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7월 10일경에 이제 폭염이 시작하는 것들은 2018년에 그 재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유사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보는 거는 상층의 티베코 기압이 굉장히 그 평년에 비해서 빠르게 계절적으로 이르게 확장을 하면서 열도움에 대한 어떤 그 구성을 갖추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폭염으로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기압계 변동이 이제 있지 않고 8월 초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폭염이 좀 아주 극심했는데요. 올해 좀 틀린 거는 그때만큼의 그 상층의 열돔의 강도가 그만 못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7월만 보더라도 폭염 발생 일수가 저희가 그 한 절반 수준입니다. 2018년 절반 2018년에 비해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그때보다는 좀 순한 맛을 저희가 좀 맛보고 있는 거고요. 8월 들면서 이제 상층의 기압계가 배치가 고기압에서 이제 저기압, 특히 이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차가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가 좀 기압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폭염의 어떤 그 기세가 좀 더 수그러들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상하기에 평년 한 11일 정도 폭염 발생 일수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한 12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폭염이 이제 남은 8월이나 9월까지도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내륙 지역이나 이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이고 좀 국지적인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좀 주의를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2018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지성 아까도 말씀드린 뭐 특정 지역에 이렇게 국지적으로 발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주심을 늦추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늦추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 이 박사님이 설명하면서 이제 중위도 지역은 좀 안정된 지역이다라는 설명을 잠깐 하셨었는데 한반도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중위도 지역이다 기후 변화에 다소 좀 안정된 지역인데 이렇게 변화가 심해지고 또 더워진 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중위도 지역을 온대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온화한 날씨, 저희가 굉장히 덥지도 않고 굉장히 춥지도 않은 열대나 북극이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문명이 번성하고 여러 가지 그 교류가 활발한 그런 어떤 최적의 기후 조건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반도까지도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기후 변화라는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피해갈 데가 없다. 전 지구로 도처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 열대하고 이제 고위도 지역에 에너지를 교환하는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위도의 제트 기류의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또 한반도가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 물이 또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물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상당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더 연쇄적으로 좀 받고 있다. 특히 이제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트 기류의 변화를 가져와서 중위도의 이제 정체고기압이나 열동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연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의 여파를 아무데도 피해갈 수는 없다. 결국은 중위도라 하더라도 네. 피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제 같은 한반도지만 북한 지역은 아무래도 남한 지역보다 좀 덜 덥겠죠? 네. 특히 저 남한은 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화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국토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도시 쪽에 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시국가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그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 국지적으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층 빌딩이 이제 숲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사실 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바람 자체가 이제 풍속이 약해지면서 굉장히 뜨거운 도시를 좀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순환 기능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대부분 콘크리트나 이제 어떤 딱딱한 어떤 물질들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이제 메말라 버리고 이런 어떤 그 불투수층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굉장히 건조하고 소위 얘기하는 도시 사막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냉방기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인공열 에너지까지 더하면은 상당히 그 남한과 북한의 어떤 도시와 비도시하고의 그런 어떤 극렬한 그런 차이도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요. 에어컨만 킨다고 해서 이렇게 바깥 온도가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수원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식물을 활용해서 바깥 온도를 낮추는 수원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곳이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곳이 정문 앞인데요. 화분에서 위쪽까지가 한 6m 정도 되는데 식물들을 커튼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일명 그린 커튼이라고 하는데요. 덩쿨 식물들이 태양빛을 막아주고 또 복사열도 차단해서 좋다고 하나요? 수원시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린 커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물 외벽을 전체를 덮은 덮개형이 있습니다. 벽돌이 식물로 가려져서 보기에도 시원해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는 터널형도 있는데요. 수원시청 앞마당에 있는 그린 터널, 수세미를 잔뜩 심어놨네요. 그린 커튼은 태양광이나 복사열도 차단하고 소음과 먼지도 차단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한 시간이 오후 6시쯤이었는데요. 그린 커튼이 설치된 곳은 확실히 시원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물이 만든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눈이 띄었는데요. 무더기 속에서 표정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네, 최일수 팀장님 어떠십니까? 보시고 이제 식물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바깥 온도를 조금 낮추는 방식인데 또 팀장님이 또 원예 기술자이시기도 하니까 예. 이렇게 넝쿨 식물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까? 그 온도를 낮추는데 아무래도?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명 녹색 커튼이라고 하는데요. 넝쿨 식물인 여주나 백향과 열매마, 그다음에 아까 보신 작두콩이나 수세미, 나팔꽃 등을 이용해서 사무실이나 창가, 베란다 커튼을 설치하면 실내 온도를 3, 4도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안산시 사라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열감지 드론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도로 쪽하고 공원 측이 최대 20도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폭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뭐 나무만 한 게 없죠, 사실. 뭐 나무를 이렇게 좀 심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 이제 그늘막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 그늘막도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나무에서는 이제 토양의 수분을 이제 빨아들여 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입으로 해서 증발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증기가 대기로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을 뺏고 이제 증발이 되기 때문에 나무 근처에 계시면 조금 선선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덩쿨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무가 이제 하나 문제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 틀려서 그 어떤 그늘막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나무를 좌우로 이제 두 줄로 식수를 해서 나무 터널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상관없이 좀 그늘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좀 시도가 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도시에 녹지를 많이 좀 확보하는 것들이 폭염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나무가 좋다는 말씀이신데 최 박사님 어떻습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그린 커튼 네.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럼 일반 가정에서도 베란다 바깥쪽에 이렇게 넝쿨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관리가 힘들까요? 어떨까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플라스틱 화분이나 스티로폼 박스를 재활용해서 여주나 나팔꽃을 창가나 베란다에 심어 놓으면 꽃도 보고 식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네, 이제 어렵지 저희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막 덩쿨 식물이 이게 막 크게 자라기 때문에 관리도 되게 힘들 아까 것 나온 덩쿨 식물들이 네. 다 병충해에 아주 강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집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한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건 언제까지 더울 거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하는데 뭐 오늘도 열동으로 시작해서 열동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층 기압계를 지금 계속 주시를 좀 하고 있고요. 요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저희가 겪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상층 고기압 세력이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여서 지금은 상층에 그 저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면서 그 폭염이 7월과 같이 이제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발생하기에는 좀 어렵다. 조건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좀 있고요.
계절적으로도 이제 뭐 8월 초 정점을 지나서 이제 저희가 기온이 계속 내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폭염 발생은 상당히 좀 국지적일 거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층에 이제 고위도 쪽에서 나오는 한기가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는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하층에 있고 상층이 차가운 공기가 되면은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풍수에 저희가 폭염이 끝났다고 좀 안심할 게 아니라 풍수에도 좀 각별하게 저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고요. 또 8월하고 9월은 뭐 태풍이 이제 내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까지도 상당히 자연재해가 언제 나타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올 여름은 크게 더 이상의 큰 폭염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걱정되는 게 내년, 내후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측하는 건 현재 과학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과학자들이 1년 전에 장마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그 예측성을 검증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아직 과학기술이 그렇게 좀 완벽한 예측을 좀 구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재해라는 거는 저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예측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피해를 우리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것들이 이제 2018년 대폭염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 재해, 자연재난이 좀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은 가장 좀 최악의 상황을 좀 저희가 상정을 해놓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연재해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제 뭐 계속 좀 더 의사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어떤 장기예보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폭염은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킬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철저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울산과학기술원의 이명윤 교수님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최일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폭염 대책 알아봤습니다. 폭염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없이 여름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친환경 생활 습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